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가정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만 해도 곧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희망에 부풀었던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이 지금 안 사면 기회를 놓친다며 부추겼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었던 금리 인하 희망은 신기루였고 지금 부동산 시장 앞에 펼쳐진 건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라는 삼중고의 지옥입니다. 아파트 대출 받으신 분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원리금 보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두려움에 떨고 계시죠? 집값은 안 오르는데 이자는 계속 나가고 팔려고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는 이 막막한 현실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2026년 부동산 시장을 짓누르는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환율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1,400원이라는 숫자가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200원만 넘어가면 나라가 위태롭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1,300원대가 기본이고 1,400원을 훌쩍 넘나들고 있죠. 이게 왜 무서운 일이냐고요?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 한 방울, 철광석 한 조각 나지 않는 이 땅에서 우리는 공장 돌릴 원자재부터 식탁에 오르는 밀가루까지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환율이 오른다는 건 단순히 해외여행 비용이 비싸진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입하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자동으로 20에서 30%씩 뛴다는 얘기죠. 기업들은 비싼 값에 원자재를 사다가 제품을 만들어야 하니 당연히 판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수입 물가 폭등의 시작점이자 우리 삶을 짓누르는 고물가의 정체입니다. 여기서부터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마트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으면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죠. 그럼 정부와 한국은행은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물가를 잡아야 합니다. 물가를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것, 바로 금리를 올리거나 최소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금리 인하가 왜 계속 미뤄지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하는데 환율까지 요동치니 한국은행 총재가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미국은 경제가 너무 탄탄해서 금리 내릴 생각이 없다고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금리를 내렸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높은 환율이 1,500원, 1,600원까지 폭등할 수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은 이제 이자도 별로인데 매력 없다며 돈을 빼서 미국으로 도망갈 테니까요. 결국 한국은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고통스러운 고금리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이 결국 어디로 향하느냐?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그 부동산 시장으로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본질적으로 빚으로 쌓아 올린 탑입니다. 내 돈 100%로 집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은 은행 대출 끼고 전세 보증금 끼고 삽니다. 즉, 금리가 모든 걸 좌우하는 겁니다. 금리가 낮았던 시절엔 빚이 축복이었죠. 이자가 싸니까 빚을 내서 자산을 사면 자산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이자보다 빨랐으니까요. 그게 지난 몇 년간 우리를 열광시켰던 불장의 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빚을 진 분들, 지금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원리금 보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처음엔 1년만 버티면 된다, 내년엔 금리 내린다고 생각하며 버티셨겠죠. 그런데 그 1년이 2년이 되고 이제는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게는 4%대, 조금만 신용이 안 좋아도 5에서 6% 훌쩍 넘깁니다. 5억을 빌렸다면 1년에 이자만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내야 하는 겁니다. 원금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이자만 갚다가 허리가 휘죠. 더 무서운 건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입니다. 정부도 알고 있거든요. 이대로 가다간 가계부채가 터질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아예 돈 빌리는 것 자체를 더 까다롭게 막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소득이 있어도 예전만큼 대출이 안 나옵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돈줄이 말라버린 거죠. 살 사람이 없으니 거래는 급감하고 거래가 안 되니 급한 사람들은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서울 외곽과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비명입니다. 물론 강남 3구나 마용성 같은 핵심 지역은 여전히 신고가를 찍기도 합니다. 그들은 현금 부자들이니까요. 금리가 오르든 말든 상관없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서민들이 바라보는 일반 아파트 시장은 지금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건설사들 사정도 한번 봅시다. 여기가 진짜 시한폭탄이거든요. 아까 환율 오르면 수입 물가 오른다고 했죠? 아파트는 흙만 파서 짓습니까? 시멘트, 철근, 목재 이런 것들이 전부 수입 원자재 가격에 연동됩니다. 환율이 치솟으니 자재비가 폭증했고 공사비는 3년 전, 4년 전보다 30에서 50%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분양시장은 어떻습니까?
금리가 높으니 사람들이 청약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미분양이 쌓이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을수록 손해인데 안 지으면 회사가 망하니 울며 울며 겨자 먹기로 짓거나 아예 사업을 포기합니다. 지금 지방 중소건설사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거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건설사가 망하면 돈 빌려준 금융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같은 곳들이 휘청거리고 이게 바로 PF 위기설의 실체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시라는 거창한 이름 뒤에 숨은 진실은 결국 빚으로 지은 모래성이 고금리와 고비용이라는 파도에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타를 날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죠. 그의 경제정책이 지금 전 세계, 특히 한국 경제에 엄청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내세우는 게 뭡니까?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관세를 대폭 올려서라도 미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거죠. 모든 수입품의 관세를 10에서 20%씩 때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미국 내 물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비싸집니다. 수입품 가격이 오르니까요. 그럼 미국 내 물가가 또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미국 연준은 어떻게 할까요? 네, 금리를 못 내립니다. 오히려 다시 올려야 할 수도 있죠. 이게 바로 트럼프 트레이드가 가져오는 나비 효과입니다. 고금리가 더 오래 갈 거라는 공포가 지금 채권 시장을 덮치고 있고 그 여파로 한국의 시장 금리까지 덩달아 튀어오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고환율이라는 족쇄, 고물가라는 채찌, 그리고 고금리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 대한민국 역사상 50년 넘게 이어져 온 믿음이죠. 집은 사두면 언젠가는 오른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 믿음이 여러분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을 낙관하는 사람들은 공급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건설사들이 망하고 집을 안 지으니 2년, 3년 뒤에는 새 아파트가 없어서 가격이 폭등할 거라고요? 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2년, 3년 뒤의 폭등을 기대하며 지금 이 살인적인 이자를 버틸 체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나중 문제고 당장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는 이 고금리 터널을 살아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역사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더 멀리는 1997년 IMF 때를 말이죠. 위기는 항상 설마 하는 순간에 찾아왔고 이제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는 순간에 뒤통수를 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급성질환이 아니라 만성질환에 가깝습니다. 갑자기 펑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우리의 경제 체력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는 뜻이죠. 소득은 제자리인데 이자는 늘어나고 물가는 올라서 쓸 돈은 없고 집값은 안 오르거나 떨어지는데 팔리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 증상이고 부동산 시장이 겪게 될 장기 침체의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빚내서 집 산 2030 세대 여러분, 그리고 노후 자금을 부동산에 묻어둔 50대, 60대 여러분, 지금은 희망회로를 돌릴 때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들겨야 할 때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자가 얼마인지, 만약 금리가 여기서 1%포인트 더 오른다면 버틸 수 있는지, 집값이 지금보다 10에서 20% 더 빠져도 멘탈이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말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이 바닥이다, 무릎에서 사라고 할 때 그들이 여러분의 이자를 대신 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이익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걸까요? 바로 금리 인하만 믿고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우리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 저금리 시대와 영원히 작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난 10년, 20년 동안 전 세계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의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돈이 휴지 조각처럼 흔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자산을 샀고 자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탈세계화 흐름, 전쟁,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기후위기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이 모든 구조적 변화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고비용 사회죠. 돈의 값어치가 비싸지는 시대, 즉 금리가 높은 시대가 뉴노멀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빚을 내서 집을 사고 갭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노린다는 건 변화한 생태계에 적응하지 못한 공룡이 멸종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뻔하지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곳에 있습니다. 디레버리징, 즉 빚을 줄이는 겁니다. 자산을 늘리는 것보다 부채를 줄이는 게 10배는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깔고 앉은 아파트 한 채가 20억이든 30억이든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현금이 없고 매달 은행 이자로 수백만 원씩 나간다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여러분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일 뿐입니다. 현금성 없는 부동산보다는 작더라도 확실한 현금을 쥐고 있어야 이 난세의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율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십시오. 환율이 1,400원을 넘어 1,500원을 향해 간다면 그건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그때는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다 필요 없고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대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립서비스로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관리 가능하다고 말하는 걸 고지고대로 믿지 마십시오. IMF 직전까지도 우리는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지금 부동산 커뮤니티나 단톡방에 가보면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폭락이다, 폭등이다, 일시적 조정이다, 아니다, 대세 하락이다 하면서요. 하지만 그 소음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딱 하나, 돈의 가격입니다. 돈의 가격인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 돈의 가치인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의 봄날은 요원합니다. 지금은 공격수가 되어 골을 넣으려 뛰어다닐 때가 아니라 수비수가 되어 내 골대를 지키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말이 있죠. 투자 시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파도 속에서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버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숲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저 수많은 불빛들 아래 누군가는 치솟는 대출 이자에 한숨 쉬고 있고 누군가는 팔리지 않는 집을 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화려한 마천루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짙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은 끝났다는 말이 절망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헛된 희망 고문에서 벗어나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진짜 생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전세 시장의 붕괴 조짐입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집주인들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대출 이자를 갚던 구조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집들이 급증하고 있고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라는 단어가 이제는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죠. 전세로 살던 분들은 갑자기 나가라는 통보를 받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금리가 만들어낸 또 다른 재앙입니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구조죠. 더 심각한 건 영끌족들의 상황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던 사람들 말입니다.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로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집값은 제자리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금리마저 높아지니 매달 나가는 이자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소득의 절반 이상이 대출 이자로 나가는 가구들이 속출하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결국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수자가 없으니까요. 결국 금매로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어서 가격을 계속 낮춰야 하고 그러다 보면 대출금보다 낮은 가격에 팔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게 바로 하우스푸어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문제죠.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노후 자금을 부동산에 묻어뒀는데 정작 필요할 때 집을 팔려고 보니 팔리지 않는 겁니다. 지방 소도시나 외곽 지역의 아파트는 더욱 심각합니다. 매물은 쏟아지는데 살 사람은 없으니 가격만 추락하고 있죠. 이들은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경우가 많은데 그 집을 팔지 못하면 노후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헐값에라도 팔 수밖에 없고 그렇게 평생 모은 재산이 허무하게 증발하는 겁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한계가 명확합니다. 규제를 풀어봤자 돈줄이 막혀 있으니 효과가 없고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이 더 얼어붙습니다.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건설사들이 망해가는 판에 누가 집을 짓겠습니까? 결국 정부도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미국 눈치를 봐야 하고 환율 방어를 위해서는 금리를 유지해야 하니 진퇴양난이죠. 세금 감면이나 취득세 인하 같은 미봉책으로는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한민국 경제 구조 자체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변했다는 겁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생산성은 정체되고 빚은 늘어나는 이 구조에서 부동산만 예외일 순 없습니다. 해외 사례도 한번 봅시다. 일본이 1990년대 초반 부동산 버블 붕괴를 겪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일본 사람들도 우리처럼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도쿄 땅값으로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었죠. 하지만 버블이 터지고 나서 일본 부동산 시장은 30년 넘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집값이 최고점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일본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과도한 가계부채, 장기 저성장 구조까지 말이죠. 물론 우리가 일본과 똑같은 길을 갈 거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경고는 분명합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조용한 파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을 뿐이죠.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대출로 폐업을 고민하고 직장인들은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늘어나 저축은커녕 빚을 갚기도 벅찹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라지만 그 실수요자들도 지금은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대출이 안 나오니까요. 결국 시장은 더욱 침체되고 가격은 서서히 내려가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지금 집을 팔아야 할지 버텨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인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대출 비중이 높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빚을 줄이는 게 최우선입니다. 집값이 오를 때까지 버티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그 사이에 이자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3년, 5년을 버티는 동안 이자로만 몇 천만 원씩 나갈 수 있습니다. 차라리 손절하고 빚부터 정리하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이 있는 분들은 기회를 엿볼 수도 있습니다. 급매물들이 쏟아지는 시기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도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싸다고 샀다가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바닥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문가들도 맞춘 적이 없습니다. 2020년에 집값 오른다던 사람들, 2022년에 집값 떨어진다던 사람들, 다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결국 본인이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정확한 정보와 냉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집은 사는 게 아니라 사야 할 때 사는 겁니다. 지금이 그때인지는 본인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냉철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좋은 입지의 급매물을 건질 수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건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생존 모드에 들어가야 합니다. 공격이 아니라 방어를 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빚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고 지출을 통제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화려한 성공담보다는 묵묵히 버티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합니다. 이 터널의 끝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살아남기 어렵다는 겁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기시길 바랍니다.